네, 뉴스탑10 첫머리는요, 나라 경제 그리고 국회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해달라고 하는 쪽이 있고, 하지만 안에서 싸우느라고 딴 사람 됐네 만회하는 논란은 계속되는 것. 저희가 두 번째, 네 번째 소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입니다. 경제 위한 얘기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 곳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대통령이 그동안 하던 국회 압박, 호소를 경제부총리가 했나요?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내세우면서 N저로 접어들면 또 우리나라 또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휴대폰 잘 안 팔립니다. 영업이익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좀 통과시켜 줘야지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다. 그러니까 제발 노동법과 기업 활력 제고법을 좀 제발 통과시켜달라. 아마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러한 발언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부총리와 총리와 또 여당 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기업 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은 지난 29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뻔했는데 야당이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제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샷법이라는 거 기업 구조 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북한인권법 여야가 29일 지난 금요일 날 합의하겠다고 처리했었던 거잖아요. 자,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 생각을 밝혔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이 원샷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선거법을 확정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책임이 모두가 다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참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한 것을 뒤집지 않느냐. 천만에 그런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띕니다. 먼저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샷법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다.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우선순위 맞습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원샷법과 네. 그다음에 국회 관련 문제는 네. 핵심 문제는 좀 저 정도 되는 분이라면 저는 별도로 네. 떼서라도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게 생각했는데 네. 이걸 분명하게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네. 연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였기 때문에 저는 연계하지 말고 네. 원샷법은 합의한 대로 좀 처리해주고 네. 그다음에 국회 핵정 문제는 따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야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문서로 금요일 날 북한인권법과 원샷법 처리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문서화하진 않았지만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때 선거법 같이 처리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여당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면 합의 관련해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굉장히 체면을 구겼잖아요. 비대위에서도 빠지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지난주 일요일 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면서 선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인권법과 경제활성화법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이것부터 해주고 나서 선거법도 하기로 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의 속도 지금 자기 속이 지금 아닌 상황인데 이면 합의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야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정확히 밝히고 어떻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깼는지를 밝혀야지만 이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분적으로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많은 이면 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원샷법, 북한민주화법 관련해서 선거제도 관련된 획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는지 그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고만 얘기했는데요. 아마 더 가닥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면 합의와 관련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확인합니다. 많은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서면을 더 써서
합의를 완성하자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법을 무조건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타결짓자고 한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2 회담에서 선거법을 타결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일정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만남을 파기했습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수를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저열한 수를 쓰고 있다고 이정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일단 금요일 날 깨진 다음에 내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한 게 있죠.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게 이정걸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말과 저 말이 불우이웃이다. 내가 불우이웃이다. 그렇죠? 이런 말까지도 기자들한테 공공연히 했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원샷법하고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주면은 선거법도 같이 해주겠다라는 뭔가 더 추가 합의가 되려다가 안 됐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왔는데 네. 이정걸 원내대표가 좀 명확하게 지난번에 29일 날 보였던 모습과 오늘 모습이 좀 달라서 좀 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떠나서 말입니다. 네. 명백하게 국민 앞에 제시한 네. 그런 합의문을 깨면서 네. 깨는 그런 그룹이 네. 이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아하. 문서한 것과 따로 얘기한 것. 예. 문서한 걸 깨면서 이면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한 부분을 깨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저런 얘기가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뭐 별 부담 없이 그래 깹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선 과연 당 운영 방식, 국회를 대하는 방식이 문재인 체제와 과거 이전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시절과 다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좀 당 운영, 국회 운영 관련해서 달라지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 당을 장악하는 의도도 저는 약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뭐냐면 처음 이제 위원장 역할, 대표 역할을 같이 겸임해서 실질적인 대표가 되고 나서 그냥 그 전에 이루어진 합의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 국민에게 빚어지는 모습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걸 네. 원내대표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떤 이미지에 불가피한 희생을 감수를 하고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계산도 포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모든 새누리당 당력을 모아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공격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 사안, 자, 이면 합의 있다면 공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양당이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면 합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군요. 그런 거 없었다고. 김무성 대표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첫 작품으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면서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국정 경험과 경륜은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 DNA인 흑백 논리, 운동권식 정치의 핵심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더 민주당에 들어가더니 그동안에 김종인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김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9시. 우리만 갈까, 우리끼리만. 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지키겠다, 또 사과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리도 안 나갈 생각입니다. 자, 좀 딱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양당 싸움, 그리고 문서 합의한 것 안 지키고 또 이변 합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식상하니까 중간지대에 안철수 신당이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이 중간지대는 좀 쪼그라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사장, 어떻습니까? 네. 저 정도 얘기가 됐으면 원내대표끼리 뭔가 좀 설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끼리 가겠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갑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국민의당의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의 경우는 여당에서 어떤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협상 여지 안 준다 이렇게 약간 야당 쪽을 조금 더 도와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김종인은 온데간데 없다.
전혀 다른 김종인이 되었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함께 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 나섰던 저 장면인데 저렇게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인데요. 함께 일했는데 이제 더 민주당을 가더니 변했다라면서 오늘 그 폭풍 공세를 펼쳤습니다. 뭐 안대희 전 대법관 또 김종인 위원장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주 김무성 대표가 작심한 듯 김종인 위원장이 썼던 책까지 거론하면서 그 책 내용을 거론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변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저 책입니다. 네. 지금의 경제 민주화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는 적당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는 불가능하다. 노동개혁법이 필요성을 강조한 듯한 이 발언인데요. 네. 결국 현재는 야당의 어떤 법안 처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도 귀족노조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도 책을 좀 챙겨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너무 이 노동계를 주도하니까 힘없는 비정규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민주적 구조 때문에 노조 구성원만 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을 옮겨가지고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으니까 아마 이 노조와 김종인 위원장이 좀 다퉈줬으면 하는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 좀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저 판단, 네. 저 시각은 대단히 건전한 시각 아닙니까? 네. 그 건전한 시각을 네. 현재 이제 현실 정치에 와가지고 네. 과연 어떻게 법안화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법안 문제와 그 다음에 선거법 문제는 제가 볼 때 분리해서 만약에 대응을 했더라면 네. 김종인 위원장 아까 우리 양 변호사가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어떤 권위 네. 이런 것도 세우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비대위원장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줬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새로 가서 뿌리도 내리고 가장 큰 이제 당 운영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처신 그리고 어떤 말을 대외적으로 내놓아야 할지 크게 복잡한 계산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여당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 잠시 후에도요. 김종인 위원장 관련된 여러 가지 행복 소식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김무성 대표도 지금 당내 사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 어저께 저녁 때 주선했던 이 만찬 자리 때문인데 그렇게 논란이 크게 된 거죠. 사실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안에서 술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크게 회자가 되는 게 별로 없는데 네. 50여 명의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친박계는 없고 이 비박계로 분류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김무성 대표가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친박계에 네.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잡은 것 아니냐 그리고 네. 일부러 친박계 의원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일단 친박 진영에서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세규합하고 있고요. 다만 친박이 아닌 김무성 대표가 행사할 경우에는 어찌 당대표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도 친박 의원들 어제 만찬 자리 50명의 의원 모아서 했던 그 2시간의 소주 폭탄주 자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난 아무 얘기할 일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 좀 미흡한 난 뭐가 민감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난 오늘 대답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당 대표라는 자리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 되거든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한 50명 정도를 불러서 식사를 했다는 이 자체는요. 그 자체가 아주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죠. 자, 양지열 변호사. 이제 경선, 아주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거든요. 이 경선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김무성 대표 이런 만찬 자리 지적을 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반대하는 이제 특히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두 가지 점으로 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그날 자리를
기술적으로 김학용 의원이 네. 주선을 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주선한 자리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네. 두 번째는 과연 선거법이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를 들어서 법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그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냐고 했을 때 김 대표 본인이 계속 상향식 공천제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오히려 친박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보면 김 대표가 모았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자, 이제 친박 진영 저렇게 비판하고 나선 거 보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저런 행사 못하게 하려는 좀 사전적 포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뭐 위반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다양한 일정 때문에 여야도 싸워야 되고 당내 관리도 해야 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해야 되는 것이 이 바쁜 정치인들의 일정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압박도 있었지만 생일을 맞아서 네. 중국 때문에 좀 섭섭한 일이 하나 생겼다면서요. 중국 팬클럽은 생일 축하한다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전까지 2014년, 2015년 미리미리 며칠 전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한 사람이 이번에는 아직까지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인데요. 네. 축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수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전쯤에 보내오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요. 네. 이거요. 사드 문제나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중국이 압박을 적절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모두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좀 시진핑 주석을 작은 인간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안 보낸 거는 네. 외교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요. 뭐 학자들도 대부분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일국의 네. 정상이 더군다나 중국이 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네.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대단히 양호하다는 어떤 그 상징적으로서 네. 그것을 제시했던 것인데 그게 안 왔다면 거꾸로 네. 양호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로 사용해도 네. 전혀 나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고요. 역시 사드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이것이 저는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나 그다음에 아베 총리하고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저는 통화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뭐 생일 그 자체보다도 이런 걸 계기로 통화하고 서한 주고받으면서 우위도 다지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한 배를 타고 미래를 같이 가자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전 사장 보통요. 좀 삐지면 저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만 북한이 그동안 저 중국과 러시아 놓고 많이 저렇게 차이를 두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식 방식인데 중국이 배웠네요. 생일 서한을 놓고 뭐 네. 중국은 보도하지 않거나 네. 이면에 작게 보도하고 러시아는 일면에 갖다 보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도왔었는데 중국의 지금 저런 모습 물론 생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뭐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용이 만약에 서한이 온다면 그 서한 안에 담긴 내용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와 정말 각별하게 네. 또 우정을 돈독히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면 또 이번에 늦게라도 온다면 그 표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으로 놓고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여러 차례 2014, 2015 벌써 2년 내리 보냈거든요. 그러면 네. 올해 안 보내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라는 걸 중국이 뻔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 장면 전 미국에 중계될 때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대단히 섭섭해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동맹의 마음에 못을 받고 중국에 저렇게 호의적으로 나가다니. 그러나 몇 달 지난 후에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중국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국익 챙기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